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나스닥 장중 2.7% 급락, 테슬라 실적 실망에 10%대 급락세. 전일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알파벳 등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10%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유튜브 광고 수익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는 오전 장중 3%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북한 미사일 군사위성 개발 지원한 중국 기업 5곳 등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해당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인의 이들 기업,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상이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됩니다. 미 원유 재고 감소, 휘발유 수요 증가, 국제유가 1% 상승. 미국이 원유 재고 감소에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 수요가 상승했고 이에 국제유가가 1% 가까이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중동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후 기준 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0.79% 상승한 배럴당 77.5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을 맞은 수요 급증과 캐나다 엘버타의 산불 사태가 원유 시설 피해 우려감을 더해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준금리 4.5%로 또 인하, 추가 인하도 시사. 캐나다 은행이 지난 6월에 이어 2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0.26%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림 총재는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계속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발언을 반복하며 추가 인하 역시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세를 연출했었는데요.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 22%나 급등하면서 투자 위축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실망스러운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더욱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1%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4% 급락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이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2.33% 급락했습니다. 알파벳도 실적 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으로 5.04%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는 6.8%, 메타는 5.61%, 마이크로소프트는 3.59%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AI 랠리의 종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있었던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글로벌은 미국의 7월 플래시 종합관리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55로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조업 PMI는 51.6에서 49.5로 하락한 반면에 서비스 PMI는 55.3에서 5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주문은 53.1에서 52.9로 하락했으며 물가 지수는 53.8에서 53.1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투입 비용은 56.5에서 57.8로 상승을 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둔화됐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합니다. 로이터는 종합 PMI 상승이 미국 경제 활동이 3분기 초에 견고함을 유지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GDP가 연 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스는 7월의 PM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 20개국의 2024년 7월에 HCOB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했다고 S&P 글로벌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50.9에서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예상치인 51.2를 밑돌았습니다. 7월의 종합 PMI는 5개월 연속 50을 웃돌면서 경기 확대를 나타냈지만 서비스업은 소폭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축소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경기 회복 둔화를 나타내는 다른 선행 지표를 뒷받침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종합 미래 생산자 지수는 60으로 전월에 60.8에서 하락했으며 서비스 부분 PMI는 52.8에서 51.9로 내려갔습니다. 제조업 PMI는 45.8에서 45.6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요 감소와 인원 감축이 이어지면서 고용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경제 지표가 유럽중앙은행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헤 네시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 감소한 209억 8천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215억 4천만 유로에는 못 미친 결과입니다. LVMH는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매출이 둔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아 매출이 14%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매출은 57% 증가했고 유럽 매출도 4% 늘어서 일부 상쇄됐습니다. LVMH의 와인 및 주류 부문의 매출은 12% 감소한 28억 1천만 유로로 시계 및 보석 부문은 5% 감소한 51억 5천만 유로, 패션 및 가중제품 부문은 2% 감소한 207억 7천만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LVMH의 주가 하락으로 프라다, 리슈몽 그룹, 에르메스, 캐링 그룹 등 다른 사첩 기업 주가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너럴 다이너믹스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약과 핵 추진 잠수함 수요 증가, 그리고 비즈니스 제트기 매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CEO 피베 노바코빅은 G700 제품을 늘리고 방산 사업이 성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 제너럴 다이너믹스는 37대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인도했고 이는 전년에 21대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방 예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군사 장비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투 시스템 부문 수익은 3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119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14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순이익은 9억 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 4,400만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26달러로 예상치인 3.27달러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스포티파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4일 애널리스트 에릭 셰리던은 스포티파이 주식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고 목표 주가를 320달러에서 425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는 주가가 28%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셰리던은 스포티파이가 글로벌 오디오 플랫폼 리더로 자리를 잡았고 비용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스포티파이가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한 후에 주가가 12%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바클레이즈의 분석가 팀 롱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64달러에서 18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롱은 9월 분기에 아이폰, 맥 서비스 부문에서 더 나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2년 동안 상향 조정이 거의 없었으나 9월 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롱은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이폰의 저점과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반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 상향 조정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2025년 EPS의 30배가 넘는 배수에서는 상승 여지가 적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알파벳 CFO는 이 자금이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동안 웨이모를 포함한 알파벳의 장기 성장 부문 매출은 28% 증가한 3억 6,5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손실은 1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알파벳 CEO는 웨이모가 주당 5만 대 이상의 유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M과 테슬라 등 경쟁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는 이 웨이모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루멘 테크놀로지스와 협력을 해서 AI 워크로드 용량을 확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투자로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구글과 아마존에 맞서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루멘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애저 전환으로 루멘의 현금 흐름은 2천만 달러 이상 개선돼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결국 팀원 돈줄마저 말랐다. 셀러런 조짐의 큐텐 풍전 등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 업체 큐텐과 팀온,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계열사들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원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뗄 수 있다는 우려에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사를 비롯한 일부 셀러가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셀러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롯데백화점과 GS샵,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 그리고 SK스토어, 고명홈쇼핑, 홈앤쇼핑, 신세계라이브 등 티커머스 업체들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LF몰, 아이파크몰 등도 전문 물건에서 철수했는데요. 여행사들도 상품 판매 중단을 보여줬고요. 여행사와 유통업체, 중소셀러들이 이들 플랫폼에서 상품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큐텐이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실 지난해부터 흘러나온 얘기였는데요.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큐텐 입점 셀러들의 글도 수시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큐텐의 무리한 확장 사업이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관측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큐텐은 2022년 팀온과 2023년 위메프, 올해 AK몰을 연이어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올 초에는 북미와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1억 7,300만 달러에 품었는데 이 인수가 이번 사태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지적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1,0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티몬은 올해 4월 제출해야 하는 감사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누적 적자가 커져 자본금을 완전 까먹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는데요. 계열사 간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라는 지적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큐텐의 대금 정산 주기 변경과 위메프의 시스템 오류로 불거지기 시작한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급기야 티몬의 거래량까지 갉아먹었고 이 영향으로 티몬마저 자금난으로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평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텐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일지인데요. 지난 2023년 5월 큐텐이 셀러 대금 정산 주기를 일주일에서 한 달 주기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정산 주기 변경 이후 일부 셀러들이 대금 정산 지연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7월에는 티몬과 위메프 서버 이용료를 인상시켰고요. 올해 7월, 8월 계속해서 정산 지연문을 입장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티몬과 위메프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서버 이용료 조정 연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20일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사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산 오류가 아닌 거래 감소에 자금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등 잇단 철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계는 무리한 확장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마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요. 상품 판매자, 구매자 모두 발을 동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시세 조종 외 세계 수사도 속도, 카카오 성장 시계 멈춘다. 창업자 구속으로 카카오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006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총수 부재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고성장을 이유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해외 빅테크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온 토종 IT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가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아쉬움 역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기업 총수 구속 사태가 관련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현재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카카오 수사는 총 4가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인데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도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호출 콜 몰아주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이튼 관계사 임원 횡령과 배임 사태가 있는데요. IT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86학번 황금 세대로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개발해 카카오를 재계 순위 15위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저력이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까지 적시된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수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례적인 데다가 도주 우려까지 인정한 것은 과도하다라는 지적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산 넘어 산인데 김범수 구속에 그룹 쇄신 급 제동이 걸렸고요. 주요 계열사까지 수사 손상에 올라 도주 우려 인정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은 낮다라는 평가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쟁국 마타도 대상된 탈원전 산중이 원전 결의안 채택해야. 체코 원전 수주전, 경쟁국들이 한국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발주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체코 원전 사업 관계자가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체코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원전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원전 지지 결의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조차 원전 건설과 운용이 지속될지 모르는데 해외에서 한국 원전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의회가 국익과 관계되는 사안은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안을 냅니다. 업계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업계가 인공지능 서버 등 전력 수요 급증으로 향후 원전이 더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원전 로드맵에는 원전 건설 그리고 운영 계획, SMR 조기 상용화, 원전 수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중 로드맵의 초안을 연내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업계에선 탄탄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SMR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연합 내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2030년까지 원전 10개 수출 역시 실현할 가능성이 사정권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모두 수주할 좋을 기회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며 한국의 원전 수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전 중단, 축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는 있는데 고객사는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예산 등을 담아 실천력 역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유출 65%가 반도체, 국가안보 직결, 간첩죄로 처벌해야. 국내 핵심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힘이 실리고 있는 이 배경에는 자칫 국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반도체 등 국가 산업 기술을 겨냥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확정한 역대 최대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진영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시도는 반도체 분야에 집중이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스파이법과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피해 규모에 대해 징역 30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도 지난해 국가안보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이미 간첩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3건으로 국부 유출 빈번한데 처벌은 미약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영국은 안보법을 제정했고요. 대만 역시 간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국가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불안감 역시 커져가면서 우리 역시 함께 이런 부분에 법원 내부에서도 엄벌 기조가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역대 속도전, 꿈의 배터리 전고체 향한 묘한 신경전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과 양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머지않은 시점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리튬이온 기반의 배터리를 밀어내고 주력 제품으로 떠오른 건데요. 다만 양산은 구체적인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산 시점이 2027년으로 가장 빠른 삼성 SDI가 속도전을 내세우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대로 된 개발로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조기 출시로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고 에너지 밀도는 높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양산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완성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식 전극 기술을 활용한 전고체 전지 개발은 그 어떤 회사보다 앞서 있다라는 평가인데 독자화한 나노 코팅 기술로 고용량 양극재를 개발한 만큼 높은 안정성과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양대 배터리사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공급망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라는 설명이고요. LG 같은 경우는 건식 전극 기술 등을 자랑하면서 2030년 이전에 개발에 성공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 함께 살펴보실 분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종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모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피격 사건이 그랬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지켜봐야 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트럼프 후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 2.0 어떤 시선으로 지켜봐야 될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사실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찾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가는 레드 웨이브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앞당겨서 섣불리 우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권 1년 차, 2년 차 그리고 집권 3년 차, 4년 차 이렇게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물가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과거 1기 행정부 때도 세금 감면,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뒀던 정부였기 때문에 아마 집권 2년 차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동일한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감세라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국제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결국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파월 연준 의장한테 미국 대선 이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 친시장적 정책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내년도 금리 인하의 폭이 훨씬 더 시장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물가와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 역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세하고 있습니다. 애써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강달러를 좋아하는 만큼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트럼프 1.0 겪어왔기 때문에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인데 이러한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실까요? 사실 그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걱정이 너무 빠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좀 불거지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상원과 하원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드 웨이브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헤일리 후보가 당선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성, 아시아계라는 마케팅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좋은 요인들이 다분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치열한 경합을 좀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은 사실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달이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는 민주당 새로운 정당 강력이 발표되면서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민주당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달은 민주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선에 대한 변수보다는 오히려 상하원을 누가 잡아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우선은 해리스 부통령의 가능성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벌써부터 해리스 트레이드가 등장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카드, 이 두 분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그 헨리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초점, 그린 뉴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소외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다시금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그리고 국내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당선을 확률을 좀 높게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헤일리가 당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좀 드리면 전략적으로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수혜는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HBM이라는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보다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고 4년 주기로 순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3분기, 늦어져도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헬리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 뭐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조금은 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FOMC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 조기 금리 인하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그 자체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11월까지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 후보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연준 의원들 9월 인하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는 모습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1월 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50bp 인하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의견과 좀 다른 생각들을 얘기해드리는 논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했던 시점이 7월 달인데 그 배경에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실질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라는 대의가 바뀌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실질중립금리보다 실질정책금리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입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소비자 물가를 결과를 확인했을 때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5월 PC 결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 공개수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특히 디스인플레이션이 해기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 25bp 인하할 여지가 저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선결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그때 당시에는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됐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레벨이 1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5월, 4월 달 평균을 해보면 17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선결 조건을 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이번 달에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처음으로 확인됐어요.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이 모습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연준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고,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9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7월에도 갑작스럽게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미증시, 특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그리고 기술적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반도체 다시 한번 날아올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국내 시장 반도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를 상회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주가 모멘텀이 컸던 이유는 HBM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퍼 100이라는 제품이 HBM 용량이 80GB밖에 안 됐지만, 블랙1이라는 플랫폼을 탑재한 신형 GPU B100 같은 경우에는 HBM 용량이 192GB예요.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러니까 HBM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팔릴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의 파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HBM 그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1%, 3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HBM이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모멘텀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양 그 코어 테스트 진행 이후에 HBM을 생산하는 캐파를 놓고 본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HBM을 공급하는 그 양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두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가이던스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성적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어제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고, 오늘 주가 추이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 저점 매수의 기회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계속 우상향 모습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결국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후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코스피 지수 역시 3,000선을 일시적으로 터치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사실 미국 증시,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는 호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 심리가 물량으로 좀 출회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지만 7월 FOMC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FOMC 이후에는 연준,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의 정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또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보유하시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주도하고 있는 섹터 대상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이런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혹시나 많이 눌리더라도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7월 FOMC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바로 8월로 넘어가는데 8월에 썸머랠리 가능할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 연초 이후부터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랑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에 기준점을 맞춰놓고 물가를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죠. 그게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까지 늦춰지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금리 인하의 명분이 과거처럼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 성격은 아니고요.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주식,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이 2분기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작년 2분기 이후로 미국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S&P 500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8.8%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8월 시장 역시 상승을 염두에 두고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8월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녹십자는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 국면을 지나서 내년부터는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리포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23년 10월 미국의 이 면역 글로빈 제재 시장에서 IVIG-SN 10% 제재인 이 알리글로를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면역 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단백질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가 개발한 면역 글로빈 제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면역 질환의 증가와 항암 치료 증가로 이 IG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지만 소수의 기업체들의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면역 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항암 치료 환자까지도 늘어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혈장 제제 생산과 판매가 혈액 수급에 의존하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이 특화된 시장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혈장 제제라는 것은 이제 혈액의 액체 부분인 혈장을 이용해서 만든 약품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혈장 제제를 다룰 수가 있는 특수한 기업들만 이 제품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는 지난 2년간 혈장 및 백신 부문이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수익성도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이 알리글로의 FDA 승인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반기부터 미국의 이 IG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기업 가치도 상승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판매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인데요. 당사는 24년 알리글로의 예상 매출액을 약 400억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배죠. 800억 원, 그리고 그 후년에는 1,35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 배수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수익성은 26년부터 영업이익률이 약 15%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3년 감소했던 이 고수익 제품인 헌터라제 수출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헌터라제는 이 녹십자가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이고 헌터증후군이라는 이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터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 중동 수출이 감소하면서 작년 수출액이 약 3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소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 중장기 매출액 전망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자면 계속해서 지금 24년, 25년, 26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글로가 미국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알리글로의 출시 3년차 예상 매출치를 반영했을 때 녹십자의 26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종전 대비했을 때 4%, 6% 그리고 무려 28%나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알리글로 출시 이후에 지금 이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의 비용, 한마디로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지분법 손실 등 증가를 반영을 했을 때 24년과 25년 실적은 조금은 하향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성적이 좋더라도 이 비용으로 조금은 상쇄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알리글로의 예상 매출액을 약 400억 원, 25년에 800억 원, 26년에 1,450억 원으로 추정이 됐고 녹십자는 알리글로의 목표 매출액을 24년에는 500억 원, 25년에는 1,500억 원, 26년에는 2,500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녹십자 측에서는 한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판매 목표는 다소 좀 공격적인 수치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IG 제재 시장의 성장성 한마디로 계속해서 지금 성장성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이 진출 현황 그리고 후발주자인 ADMA 바이오로직스의 이 실적 성장세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알리글로의 출시 3년차 2026년 영업이익률은 약 15%나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녹십자의 시가총액 이벤트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보시면요. 21년과 23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과 관련돼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국면이었고요. 23년 12월에 면역 결핍 치료제 알리글로 FDA 품목허가 취득이 지금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감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이미 FDA 품목허가를 취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추이 및 전망인데요. 굉장히 15년부터 23년 그리고 25년까지 계속해서 우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을 보자면 23년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근데 25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IVIG 제재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R&D 비용 그리고 자회사 투자 등을 단행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또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제품도 좋은데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더 알리겠다라고 정말 욕심을 크게 내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비용 증가가 지속됐고 13년 같은 경우에는 40배를 상회하던 이자 보상 비율이 1배를 겨우 넘는 등 수익 구조와 재무 구조 모두 악화가 됐다라고 이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와 재무 구조 모두 개선되는 시기로 진입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올해부터는 좀 안정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경영 효율화만 진행하게 된다면 녹십자의 기업 가치는 실적 개선에 따른 이 상승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신청 분석을 하면서 또 8월의 시장 전략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